자, 다음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첫 번째, 이집트 문명의 지형적 특징은 메소포타미아랑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번부터 먼저 할게요. 폐쇄적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굉장히 잼병으로 그리지만 이집트가 이쪽에 있어요. 요 위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요거는 바다예요. 지중해요, 지중해. 여기는. 즉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바다란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뭘로 이제 둘러싸여 있냐면 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이집트로 쳐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좀 한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나라를 세워놓으면 이 나라가 그 이민족 침입에 의해서 멸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즉 이민족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왕국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자, 요게 2번 먼저 얘기했어요. 왜? 이 내용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너무 쉬워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 즉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이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나일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일강은요, 정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토양이 매우 비옥합니다. 우리가 홍수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홍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내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도 지니고는 있지만, 사실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이 비옥해지는 효과를 지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홍수는 물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존 높은 곳에 있었던 흙이 아래쪽으로 이제 쓸려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 있던 흙이 아래로 쓸려와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있는 흙이 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아래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비옥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수를 이해를 해야 이 농업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인 범람은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위의 내용을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다시 2번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이민족 침입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민족 침입이 많을 때는 내일이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였어? 메소포타미아였단 말이지.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이민족 침입이 적기 때문에 내세에 더 관심을 보인다. 자, 이 말이 이해돼요? 자, 좀 더 얘기해 볼게. 야, 너희들 똥을 싸도 내로 안 와. 오죠? 그죠?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똥 싸다 죽을 수 있어. 맞지? 그런데 똥 싸도 내일이 와. 그 다음에 뭐 술을 먹어도 내일이 와. 맞지? 밥을 먹지 않아도 내일이 와. 그치? 언제나 나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어때? 다음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요거를 뭐라고 해? 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만들어? 미라로 만들고요. 자, 미라가 된 왕은 어디에 묻혀? 피라미드에 묻히고요.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가상의 동물이 뭐예요? 스핑크스가 되고요. 그럼 이 미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쓰는 책이 뭐야? 사자에서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형 문자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이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에다 기록을 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농업 발달로 인한 학문이 발달해. 즉, 학문의 발달을 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이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더라는 거죠. 아까 정기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언제 한 번씩 범람하는지만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력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십진법이나 측량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핑크스 아니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드는데 좀 불가사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죠. 야,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이제 그걸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라더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 이집트 문명인들이 그만큼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홍수를 이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농경지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집트 문명의 특징, 정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농업이 매우 발달하였다. 두 번째, 폐쇄적 지역, 그죠? 폐쇄적 지형 때문에 이민족 침입이 적어서 오랫동안 하나의 왕조가 유지될 수가 있었고, 특히 이민족 침입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관이 어떻다? 내세 중심의 종교관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상형 문자를 쓰고 파피루스에다 기록을 한다. 그래서 농업 발달로 인한 학문의 발달이 굉장히 큰데, 태양력이라든지 십진법이라든지 측량술, 천문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냐면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민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페니키아인들과 헤브라이는 우리 교과서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니키아인은 지중해 무역을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거의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지. 자,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이 그림 그려볼게요. 자, 아까 이집트는 이쪽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페니키아와 헤브라이는 어디냐면 페니키아고 여기가 헤브라이야. 여기가 페니키아고 여기가 헤브라이예요. 여기는 이집트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쪽 지방에 있는 애들은,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 지중해. 0.1초 만에 남아야 되지. 이제는 다 아니까. 이 지중해 상대로 이렇게 진출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하고요. 여기다가 식민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 이게 그 유명한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라고 하지만 이게 훗날 거대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로마 시대에 와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중해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카르타고다. 자,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이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만치 거래를 했고 어떻게 했다더라는 거를 이 페니키아 문자로 이제 기록을 해놨어. 이 페니키아 문자의 의미가 뭘까 봤더니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알겠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얘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톡 잘랐을 때 이쪽에 있는 곳, 즉 중동지방,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동방이라고 그래요. 즉 동방에 있는 문화가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 동방의 문화를 어떻게 하겠어? 상업에 이용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서방이니까, 아이고 글씨 날아가네요. 서방, 이 서방 지역으로 이제 뭐 하겠어? 전파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니키아를 다시 정리하면, 페니키아인은 지중해와 가까이 딱 붙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이제 주도하였고, 그 카르타고와 같은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무역을 했던 기록은 어디를 통해서? 페니키아 문자로 기록된 걸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이 페니키아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브라이예요. 우리가 지금 헤브라이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히브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헤브라이 민족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데, 아까 이제 그걸 이제 조금 하면 여기가 페니키아고 이쪽에 있는 데가 이제 헤브라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지금 유대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있는 이 땅이 현재 뭐하는 중이라고? 전쟁 중이라고. 알겠죠?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겨났던, 그리고 거기서 살았던 민족을 우리는 헤브라이 민족이라 하는데, 이 헤브라이 민족은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리 책에는 유대교로 안 나와요. 하지만 유대교 맞아요. 이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야. 오로지 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신만 우리가 믿는 거야. 알겠죠? 반대말은 다신교예요. 이 유일신 사상인데, 이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바는 첫 번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상. 두 번째, 이 여호와가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러 다시 내려올 거다 라는 그런 이제 구세주 구원설. 자, 요걸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자, 세 번째, 요것이 사실 우리가 좀 바를만한 내용이죠. 이 유대교를 통해서 훗날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중동을 이끌어 나가는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헤브라이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전성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글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지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제 전성기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 나오는 그 다윗 왕이 맞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뭐로 유명해요? 아이에 대한 재판,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이제 이런 거 가리는 재판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뭐 솔로몬의 지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내용들, 즉 솔로몬과 다윗 왕 때에 이 헤브라이 민족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면서 각기 이민족에게 멸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부터 이민족에게 멸망한 내용까지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이건 그냥 참조만 하세요. 자, 다음 인도 문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인더스 강에서 생겨난 문명이라 해서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불러요. 지형적 특징, 지형적 특징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인더스강 유역은 당연히 큰 강이니까, 큰 강 유역이니까 비옥한 농경지를 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농업이 발달하고, 예?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도시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곳인데, 이 두 개를 뭐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도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가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명의 특징 첫 번째, 얘네는 다른 문명과 다르게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계획도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계획도시라는 건 뭐냐면 도로를 어떻게 놓고 주택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며 하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목욕탕은 이렇게 놓자 라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계획하에 만들어진 도시를 우린 계획도시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계획도시는 우리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에 창원에 있는 그 위치, 거기 있는 그 창원시가 뭐냐면 계획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물창고 같은 공공시설도 이렇게 계획하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두 번째, 청동기. 세 번째, 그림 문자를 썼대요. 네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했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거라면 1번과 3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아리아인인데요. 자, BC 1500년경 외우지 맙시다. 아리아인은 인더스강이 먼저 진출을 해요. 그러다가 500년 뒤에, 정확히 500년 뒤에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겐지스강까지 진출하면서 이 아리아인은 원래 인도 밖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인도를 정복하는 민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원래 인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토착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토착민들을 뭐 했다는 소리야? 지배하는 민족이 누구라는 거? 아리아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리아인이 많을까? 토착민이 많을까? 토착민이 많죠. 즉 아리아인은 토착민에 비해서는 어때요? 소수민족이란 말이야. 근데 소수민족인데 토착민은 뭐 해야 돼? 지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배의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뭘 만드니?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계급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카스트 제도, 카스트 바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리아인의 특성을 보자면 아리아인은 철제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토착민들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의 이제 큰 계급으로 나누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브라만은 제사장이고 크샤트리아는 왕족과 귀족, 바이샤는 평민, 수드라는 노예입니다. 자, 이런 이제 지배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로서 없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러한 신분 제도를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이제 설명했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카스트 제도 중에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애가 브라만이죠. 즉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 계급이 왕족과 귀족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볼게요. 브라만교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종교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한번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제사장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이러한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뭘 누리는 거야?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왕족과 귀족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이제 배웠던 내용 다시 또 복습하면 인도 문명의 특징은 비옥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도시가 형성하였다. 이건 뭐 보지도 않아도 되지. 너무 평범한 거 뺍시다. 우리가 평범한 건 당연한 거니까 뺍시다. 문명의 특징 첫 번째, 도시를 건설했는데 계획도시를 건설을 했다. 계획도시 건설했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문자? 그림 문자를 썼다. 자, 요렇게. 그다음 소수의 아리아인이 인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인도의 토착민들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제 문명을 바탕으로 이 아리아인이 정복을 했다. 정복하자마자 만든 것이 뭐라고? 카스트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엄격한 신분 제도로 원주민을 통제하려고 들었다. 됐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브라만인데 브라만은 왜 위에 있느냐? 브라만교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종교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브라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브라만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야? 브라만은 그렇죠. 왕족인 크샤트리아보다 위익 계급에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 문명을 해야 되는데 중국 문명에 대해서는 한번 또 끊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